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4개월 만에 190여만 원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이 상품을 판 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은행이라면요. 그리고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이라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 DLF 상품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융소비자원과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하세요? 네. 사실 이제 이 DLF 사태로 인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많은 수천 명의 이제 소비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이 사건의 상품의 어려움을 알게 되셨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다 개인들이시고 다 소비자시고 또 어떤 분 노령 분들이 고령자 분이시고요. 그러면 또 평생 변호사나 이렇게 소송으로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 일단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어떤 이제 많은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원이라는 곳은 이제 금융소비자 단체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금융상품 이슈가 되는 어떤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 많이 이렇게 민원 신청도 받고 거기서 답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본권 투자자들께서 네. 많이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네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이 사건에서의 어떤 특정한 불안전한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집적돼 있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금융소비자원과 어떤 법률적인 자문도 드리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소송화되고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소비자원에서 이제 해결했던 그 민원을 넘어가지 법률적으로 분쟁이 되고 어떤 소송 제기, 법적인 쟁점들이 네.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 소비자들과 연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 제기를 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금융소비자원에 네. 모여 있었고 이제 법률적인 네네네. 부분들을 우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네네. 지금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고 또 이분들의 연령대 또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어제 처음으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어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4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참여하시고, 이제 소장 접수를 기다리시고, 소송이 제기된 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제 들어간 분들은 4분입니다. 그러면 그 4분이 가입한 네. 상품은 만기가 끝난 상품입니까? 네네네. 4건인데요. 한 건은 우리은행 상품이고요. 3건은 하나은행 상품입니다. 네. 한 건 우리은행 상품은 만기가 오늘 26일 날 오늘 도래했고요. 네. 나머지 3건은 하나은행 건 상품인데요. 하나는 만기가 10월 12일 날 도래했고요. 도래하고요. 네. 예, 곧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내년 2월, 4월 그렇게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그중에 네. 4월 달 도래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올해 8월에 지난 달에 환매를 하셨어요. 네. 네네. 환매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분이시고요. 그 우리은행 오늘 만기가 도래됐다는 분은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건가요? 그분은 4억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4억의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네. 가셨는데 우리은행이면 만기 기준으로 해서 24일 날 평가 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 원본 손실 100%가 손실이 나셨어요. 금리가 100% 손실 금리 구간을 넘어가지고 하락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4억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원금을 전부 다 날리셨는데 다만 이제 원금 100% 손실낸다 하더라도 약정상으로도 쿠폰 이자가 있거든요. 네, 액면 약정 이자요. 네. 예. 약정 이자가 연 4.2%, 4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1.4%.
그러니까 1억 원이면은 140만 원이죠. 네. 4억 원이니까 446, 560만 원 정도는 560만 원은 이제 그러니까 4억 원에서 이제 560만 원 뺀 금액. 그러니까 4억 원의 원금은 다 날렸고 이제 네. 이자에 해당되는 한 560만 원 선 되는 부분만 지금 남은 거예요. 예, 이거를 뭐 속상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분 뭐 직접 말씀 나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 그냥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하약을 얹고 폭발하고 싶다는 원색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네. 담을 이루지 못하시고요. 아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큰 돈이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떤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아서 투자했는지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또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돈이 소중하겠어요. 그럼요. 자,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안전 판매 아니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은행에서는 불안전 판매 아니다. 녹취도 있고 투자 설명서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측에서 원고가 이런 것들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은행, 물론 서류들, 가입 서류들은 다 날인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그 서류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깨알같이 글씨가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 서명했으니까 이걸 다 듣고 위험 설명을 다 듣고 설명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가입 경위나 녹취록이 녹취 대화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입 신청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야 될 것이 투자자 성향 분석이라는 것인데요. 각 이제 투자자들의 이 건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1초 1등급 상품입니다. 그거는 은행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상으로는 이런 상품이 너무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무차별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투자 성향이 공격형 투자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팔아야 되는 상품이고요. 은행으로서도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판매 권유조차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워낙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 조사를 미리 하고 위험성을 좀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입 서류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한 게 보면은요. 거기에 그 사람의 과거 투자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금융 지식 수준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내가 손실이 나게 되면 20% 감수할 의사가 있다든지 30% 아니면 50% 아니면 100%씩 감수할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묻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체크된 그 답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점수화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 가지고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사이에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공격형 투자자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건 상품은 이제 공격형 투자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만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입 서류들을 봤더니 물론 이 상품은 이제 최고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공격형 투자자 성향을 가진 분들로 다 돼 있지요. 그렇지만 각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과거에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투자 경험이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이제 그걸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이 공격적 투자자가 아닌데 은행에서 그렇게 투자자 성향 조사를 몰고 갔다. 이게 증명할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건 쉽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은행에서도 그 사람의 그 과거 투자 경험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수입이란 것도 지금 연금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입증하기 아주 쉽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자 성향 분석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설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잘못된 기재가 된 것이냐. 자, 그러면 또 하나 변호사님. 이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금감원도 이 두 은행이 고령 투자자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린 걸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뭔가 후속 조치를 마땅히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당국에 무슨 뭐 소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전 사실 금감원의 화가 더 나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근데 그 소송상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해서 정식 감독하는 기관이 그걸 알고도 어떤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하고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상품을 판 것은 금감원이 아니라 은행이니까. 이제 당의 은행이고 직원이기 때문에요. 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특히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금감원은 그건 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정책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소송 진행될 때 저희가 중간중간 연결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소송인 것 같아요. 소비자 측면에서 저희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였고요. 지금 제 옆에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득희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 금감원. 네. 금감원 이야기 지금 변호사님은 그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사적인 걸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왜 금감원이 제일 화가 나냐면 앞에 식약청도 얘기했지만 금감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네. 제가 금감원장을 고발을 많이 해왔는데 하셨군요. 원스타 때 네. 고발을 하더라도 직무유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동양 사태 때 한번 했던 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댔어요. 참여연대랑.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던 게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임무가 해태되었다는 것들은 감사원 결과로 나왔지만 신계자가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나서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자, 이 과정이 더 드러나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불안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징계를 안 하고 방치를 했다라는 게 뭐 국정감사나 네. 지금 피해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물증들이 더 늘어난다면 감사원 청구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지냐면요. 아까 저 앞서 얘기했지만 투자는 물론 개인의 책임이지만 예를 들어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경고가 울렸던 5월 하순에도 원금을 모두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너무 악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보받고 공개된 자료를 찾았을 때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내부 연구소가 있는데 하나금융연구소예요. 작년 12월에 미국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고 이미 내부에. 예.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연구소에는 3월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해서 나온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알았을 그래서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 우리가 8월에 네. 우리은행장을 저희들은 상품 설계에 대한 사기도 있지만 판매에 대한 사기도 있다라고 네. 해서 형사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태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승소 이거는 성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게 조국처럼 압수수색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 방금 녹취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해피콜이거든요. 네. 그거 어떠냐면 저희들 본부에서 다닐 때 그래요. 3대 판매 잘했다고 자필하셨죠, 서명하셨죠, 약관 받으셨죠. 전화 오면 예예예예 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친분이 있는 PB가 판매를 해놓고 전화가 오면 그냥 예예예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녹취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게 고객들하고 PB하고 연락받았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까지면 저희들은 판매 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규명할 수 있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던 그 불안전 판매 증명에 대한 부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저희들이 네. 주장하는 거는 물론 이제 키코에서 상품 자체에 대한 사기성은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런 기형적인 상품 오늘 왜 그러니까 333%짜리거든요. 손배수가. 그래서 원금은 100% 확정이 됐어요. 네.
쿠폰 금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고객을 기망한 거였는데 그리고 PB들도 모르고 그렇게 판 거예요. 이거는 손실이 100%가 나더라도 쿠폰 금리 때문에 무조건 이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문자를 봤는데 연수익 4.2 보장, 선착순 마감 이렇게 때문에 판매 기망 행위고요. 네. 이게 이제 조직 비슷한 유형들의 문자를 봤을 때 한 지점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 기망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가점이 작년보다 올해 점수가 올랐어요. 아, 평가 이걸 점수가. 판매한 정도에 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점수 그리고 뭐 압박 판매를 했다. 줄 세웠다. 왜냐하면 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점수를 내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느냐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조직적 판매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네. 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차후에 들여다보고 이게 개개인별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다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령, 초고령 고객 같은 경우에는 숙려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작년에 나가서 미스터리 감사를 했는데 이 숙려기간 안내도 없었다는 건데 저희들이 제보받았던 초고령 노인들은 대부분 숙려 기간조차도 설명을 못 받고 다른 사람과 또다시 면담을 해야 돼. 준법감시인과. 그 면담조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돼 있고 서류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래서 판매 과정에 기망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양 사태의 배상 비율, 보상 비율이라든가 네. LIG 10비 때 금감원이 했던 보상 비율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걸 넘어 판매 기만까지도 이거는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령 판매자 얘기하셨는데 금융정의원들에도 이 피해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고 상담을 지금 하고 있죠.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이 피해자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민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는데 지금 일시적 전국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쇼킹한 게 은행에 맡겼는데 원금이 100%가 날라가. 그렇죠. 그리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평균이 2억이에요. 그냥 만기예금 타러 갔다가 적금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객이시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 성향이 있어요. 자, 이런 성향이 가진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 정도,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기획 비용을 뺀 위험 감수 대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당시 저축성 수익금리를 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90만 원에서 150만 원 벌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했으면 이분들이 여기 안 오시죠. 판매 수수료 선치 1억, 그러니까 1% 주면서 여기 올 바에는 차라리 증권회사 가서 가면 되는데 이번에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부분 95% 이상 팔았어요. 증권회사는 팔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 변호사랑도 연결했을 때 얘기했지만 투자자 성향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거짓말로 이루어졌죠. 형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한테 판매해야 되는 물건인데 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그냥 예금 만기일 돼서 타러 갔던 사람들이 조차도 그냥 넣은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 대출서류 받으면 체킹했는데다 그냥 쭉쭉쭉쭉 체킹하시면 여러 장 하는데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자자 성향서라는 것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는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요. 꼭 해야 될 장소, 이름, 서명, 그다음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건 자필을 꼭 안 하면 이건 100% 무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필을 하게끔 만들었고 나머지 체킹. 그러니까 도저히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강원에 진정을 했는데요. 80세 이상 되신 치매 노인 환자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 노인이신데 1억 얼마신데 그냥 노자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떡해요. 아유, 믿고 속상해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치매 환자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면담을 해야 되고 건강 상태를 살펴야 되는데 면담자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면담자가 만나 있다고 서류에 체킹이 돼 있고. 아니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희들은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계약 무효죠. 이거는 기망에 의해서. 그래서 건강원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분은 계약 해지시켜라. 원금 전체와 이자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사하고 금감원 분쟁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금감원 분쟁을 신청을 했다가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금감원 분쟁이 법상 중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절차가 있는데 금감원 분쟁하고 이 비율이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은행에 이번에 상품을 구조를 분석했을 때 저도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이걸 분석하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기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가 이자한 일이면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독일은 동일이 망하지 않으면 그냥 키코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세계적 공황이 왔어요. 지금 미국이 망했습니까? 독일이 망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1%가 도달을 해가지고 100% 원금 손실 올랐다. 이 은행 가가지고 망연자실이죠. 그럼 은행은 그동안 뭐 했느냐? 고객이 물에 빠지고 있는데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죽는 것만 바라본 거였잖아요. 아니 성과의 의무도 다 안 했다고 보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이게 뭐 평균 몇 억씩 넣으신 분들한테 트럼프가 이자 안 내리면은 괜찮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말 하나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게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올해 거래했던 거격이고요. 기본적으로 은행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원들은 압박과 그러니까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이자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비이자 수익은 뭐냐면 이 상품을 팔아서 나오는 선취 수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결과 오늘 상반기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1등을 했어요. 네.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과 압박 그리고 직원들이 시달리고 자기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그 결과가 그동안 믿었던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결국은 고객을 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은행은 여기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선취 수수료 1%만 먹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있고 금융정의연대 측에서는 혹시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내일 집단민원을 신청을 해서 금감원에. 금감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은 불안전 판매로 보지 말고 판매의 사기성, 상품 구조의 문제점, 상품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한 건 금감원장님께서 종합 검사를 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네.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개인 간 PB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거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피해자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그래서 우리은행장을 PB들은 아니고요.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인들이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인 자격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투트랙으로 그럼 진행되는 거네요. 민사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민사로 계시고, 하시면 되는 것들. 이제 금감원에 이제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예. 네. 근데 금감원 민원은 지금 분위기상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주 명확하고 깨끗한 그런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긴 시간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피해자들 상담을 할 때 피해자 모임에 가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우후죽순이세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내일 집단민원 신청할 때 방식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10명만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걸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효력을 주게 했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은 뭐 들어보니까 김앤장이나 율총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고객들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고객 돈이거든요. 저는 오늘 분노했던 것들이 100% 원금 손실이 났는데 그럼 140만 원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90만 원이 나왔어요. 이 50만 원이 뭔지를 따져보니까 환매 수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환매 수수료는 뭐냐면 내 고객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빠져나가면서 7% 환매 수수료를 낸 거예요. 네. 그걸 우리은행은 140만 원만 돌려주면 민망하고 손실료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그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190만 원을 돌렸다고 제가 문자를 뿌려둔 걸 보면서 참 염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 원래는 140만 원이죠. 만 원인데 환매 수수료를 쳐준 거군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군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190만 원 빠져나가면서 페널티로 환매 수수료를 내고 났는데 그걸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민망하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도 잘 해주시고 피해자 측에서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소나기를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나기만 피해가고 나면 자기들이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라든가 본인이 자서했던 이 효력을 가지고 불안전 판매 아니면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그냥 전체 배상률을 정해가지고 배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금융당국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중징계로 영업정지 때려야 된다 보고 최소한 삼성증권 사태처럼 이러한 상품은 1년 동안 못 팔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키코처럼 성방망이 징계로 끝난다면 키코 제3의
DLF 사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은행이 나서서 배상하고 또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